상황을 보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모든 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다 우리 국민들이 두려움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뭐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밥줄을 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인들에게. 우리 작가도 거의 끊길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죠. 예. 오늘 아마 이 사건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여요. 예. 제가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격려. 잘리지 말으라고. 제가 지금까지 MBC, KBS만 출연 못하는데 이제부터는 종편도 출연 못하게 되겠네요. 이 발언 때문에. 뭐 이 시장이 책임지겠지 뭐 어떻게든. 예. 자, 이 두려움이란 단어 이렇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두려움과 전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가끔 드려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형식적으로는 1인 1표. 그러니까 우리 사회 구성원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의 소위 통치구조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소수 기득권자들 중심의 사회가 계속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선거나 이런 걸 해도 판판이 다수인 대중이 지고 소수인 기득권자들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질까? 포기하기 때문이죠.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은 차이 때문에 우리끼리 싸워요. 내부적인 다툼이 벌어지죠. 그래서 작은 이익 때문에 소수 기득권자의 편을 듭니다. 근데 이걸로 합치니까 결국은 판판이 우리가 지는데 왜 우리가 싸우려고 하지 않을까? 그 근본은 싸움은 행동이고 생각인데 그 마음을 내게 하는 근본이 결국은 보니까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저들이 힘을 가진 소수가 만들어낸 두려움. 그 중에 예를 들면 평화를 말하면 혹시 종북으로 몰리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남북 외교 통일 얘기를 하면 종북 몰릴까 봐 다 도망가요. 종북 얘기 들고 이렇게 들고 흔들면 하면 다 도망가 버려요. 헛개비죠. 근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빨갱이 몰려가지고 혹시 평등 이런 얘기를 하면 공평 이런 얘기하면 혹시 공산주의자로 몰리지 않을까. 이 자유 얘기는 많이 하는데 평등 얘기를 못하죠.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결국은 자유가 지나치게 그냥 방종에 가까울 정도로 강조되고 평등의 가치는 점점점 뒤로 밀리는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 사회가 생긴 문제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혹시 재벌 해체 뭐 이런 얘기하면 경제가 망가져 버리지 않을까? 안 망가지거든요. 오히려 그게 재벌 비정상적인 경제 구조가 우리 사회, 우리 경제를 망치고 있는데 뭐 나아가서 정치와 사회 다 망치고 있죠. 이거 혹시 하면은 나라 경제가 망가지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들이 문제인데 더 큰 두려움이 하나 있어요. 그 두려움은 외로움입니다. 내가 분명히 생각할 때 이거 옳지 않은데 내가 옳지 않다는 얘기를 내가 먼저 했다가 혹시 나만 불이익을 입고 죽거나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죠. 이번 종편들이 선거 전에 이번 총선 전에 엄청난 거짓말과 왜곡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했지 않습니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이제 뭐 200석이냐 개헌선까지 넘어가는 거 아니냐 뭐 전부 이러고 있는데 국민들이 막상 개별적으로 해서 행동한 결과를 합쳐보니까 완전히 반대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 개개인들이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기회도 없었던 거고 나 혼자니까 하면서도 투표소는 가려져 있는 비밀 투표니까 가서 몰래는 아니지. 비밀하에 자기 의사표현을 했는데 합쳐보니까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나 혼자가 아닐까 하는 그 고립감, 또 나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무력감, 이 고립감과 무력감도 큰 공포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 정상적인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나 혼자가 아니다. 외로움에 대한 공포를 떨쳐내야 된다. 종북으로 몰릴까? 그런 공포도 떨쳐내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만 떨쳐내고 객관적인 상황을 그대로 보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목소리를 한번 함께 내기만 하면
다수가 원하는 합리적인 사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깨야 된다. 그래서 두려움과의 전쟁이 중요하다.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역사니까. 또 사람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니까 이 마음 속에 들어있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불리한 점은 힘이 없다는 것이고 유리한 점은 숫자가 많다는 건데 원래 민주주의 사회, 민주공화국에서는 숫자 많은 게 장땡이지 않습니까? 장땡 아세요? 예, 안 해봐서 모르시군요. 주로 홀로 하시나요? 예, 포커 하시는구나. 예. 저는 주로 도리지구땡을 하기 때문에 장땡 이런 걸 얘기를 잘 하는데 제가 집을 날린 바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숫자가 많은 것들을 활용해서 분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세뇌당하지 않으면 이용당하지 않으면 우리 다수가 원하는 기회가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그런 사회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라도 최소한 넘겨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그 혁명적 변화라는 키워드가 나왔으니까 또 말씀도 해주셨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 작살이란 발언이 뭐 특정인을 작살내겠다 꼭 이런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무슨 뭐 친일, 독재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꼭 인물이 아니고 그런 걸 뜻하는 것 같기도 한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시스템에 관한 얘기고요. 우리 사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헌법으로 합의한 그야말로 공정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회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합의된 그 시스템이 전혀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한 번도 제대로 만들어진 일도 없고 실제로 또 잘못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실망하고 좌절하게 하고 또 죽게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아이고 좀 양보 좀 해주세요. 기득권자들한테 부탁해서 또 약간의 압력을 가해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은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 좋은 세상을 왜 양보하겠어요? 얼마나 좋은데 가만히 있기만 해도 막 10억짜리 말이 막 들어오고 그러는데 에? 그냥 막 호텔이 통째로 막 에? 그걸 왜 양보하겠어요? 에?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 이런 소리가 막 자동으로 나오는데 그 좋은 세상을 왜 양보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 양보를 통해서가 아니라 힘으로 깨나가야 되는 거죠. 그거를 제가 작살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네. 힘을 합쳐서 그거를 깨고 우리 헌법이 만들어낸 우리의 약속, 헌법으로 만들어낸 우리의 약속을 현실에서 만들자. 그러려면 깨야 되거든요. 그래야 새 출발을 하려면 청산을 해야 됩니다. 청소 안 하고 어떻게 깨끗한 살림을 시작합니까? 신혼 살림하는데 저기 말이지 부부 싸움이나 하고 맨날 엉망진창으로 집안 다 때려부시고 살던 집이 이사간 집을 우리가 신혼부부가 들어갔으면 청소를 말끔하게 해야 신혼 살림이 되지. 그 위에서 어떻게 삽니까? 네, 그죠? 예. 시스템을 일단 우선 잘 만들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스템을 만들고 그걸 그치. 강제할 힘이 받쳐줘야 예. 그렇게 하면 잘못한 사람들이 작살나겠죠 뭐 자동으로. 그건 당연한 거. 예, 책임 물어야죠. 그렇죠. 예. 제가 책임 얘기하니까 저보고 자꾸 과격하다. 저래가지고 무슨 정치를 하겠냐.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고 포용인데 다 작살내겠다 그런 소리는 하고 저래가 무슨 확장성이 있겠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입장을 달리하는 정치 세력이 있어요. 그거 작살내면 안 되죠. 그건 존중하고 토론하고 양보하고 수용하고 가야죠. 근데 이 정치 집단의 이름으로 사회 악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 있는 부패하고 부정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사회 악들이 그 안에 정치의 이름으로 숨어 있어요. 그걸 가려야죠. 정당한 우리 사회를 어떤 새로운 또는 좋은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가자는 사람이 있고 저는 이 길로 가자는 사람인데 이게 좀 빠른 것 같다. 이걸 작살내면 안 되겠죠. 입장이 다르다고 작살내자는 게 아닙니다. 저를 오해하지 말면 좋겠어요. 제가 정치적 상대를 작살낼 것 같습니까? 저 살인마 아니에요. 제가 작살낼 상대는
범죄자, 부정부패자, 예? 독재자, 친일 그 힘을 지금까지 발휘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주성을 부인하는 자들, 그거 작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분리해서 작살낼 자들은 작살을 내고 정치적 입장이 다른 그런 쪽하고는 타협하고 가야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실제로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수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은 진짜 보수인데, 보수라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가치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수라고 하는데, 그 보수의 핵심 가치는 현행 헌법이에요. 국가를 잘 지키자. 근데 이 진짜 보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 병력 비리, 방위 비리 이런 거 저질러서 군대 안 가고 그 저기 물에 가라앉지도 못하는 잠수함 만든다고 돈 막 쓰고 이런 인간들 싫어합니다. 그 작살 내길 바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부정부패하고 국민 무시하고 나라 망치는 안보의 이름으로 자기 정략의 안보를 이용하면서 안보를 실제로 망치는 자들에 대해서 진짜 보수들은요 붕괴한다고요. 그걸 우리가 분리해 줘야죠. 보수라는 이름의 커튼 뒤에 숨어 있는 자들을 커튼을 걷고 진짜 보수와 보수의 이름 속에 숨어 있는 쓰레기들, 불의, 비상식들을 골라내서 작사를 내자 이겁니다. 그래서 진짜 보수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요 저를 좋아합니다. 선량하게 살고 정말로 규칙 지키고 노력해서 자기 성과를 그만큼 이뤘던 사람들은 결코 이 불의한 세상을 좋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분당에서도 내가 본 시가지보다 지지율이 더 높다니까요. 네? 왜 제가 확장성이 없습니까? 네?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좋아한다니까. 자, 우리가 보수는 유능한데 부패한 게 문제다. 진보는 깨끗하긴 한데 무능하다. 이게 아주 나쁜 프레임인데 이게 실제 우리 사회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이 프레임 갇혀있지 않고 깨끗한데 유능하다. 지지합니까? 안 합니까? 오히려 깨끗하고 유능하면 보수가 더 극렬하게 지지할 겁니다. 그래서 실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말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해서 그런데 뭐 얘기한 김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뭘까? 우리 국민들이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문제를 결정하고 자기의 삶을 결정할 대리인들, 그를 어떤 기준의 사람을 원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는 고도성장 사회가 아닙니다.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과거의 고도성장 사회는 기회가 많으니까 뭐 일단 눈띄게 보이기 좋은 거 외형이 화려한 걸 먼저 골랐어요. 왜? 실패하면 또 고르면 되니까. 그런데 저성장 사회, 기회가 적은 사회가 됐습니다. 이럴 때는 기회가 없어서 잘못 골라서 한 번 실패하면 다음에 기회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행사할 때 신중해집니다. 소비도 신중해지는 것처럼 정치 소비, 정치적 선택도 매우 신중해지는 거죠. 그래서 봅니다. 근데 기준은 그런 거죠. 진짜 이 선택을 해서 내 삶이 좋아질 수 있을까? 내 삶이 좋아져야 되는데 라고 신중하게 되는데 문제는 모든 정치인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생긴 것도 비슷하고 다 잘하겠다고 그러고 막 굽신굽신하고 이거 뭐 나중에 간도 빼줄 것 같고 다 그래요. 정책은 얼마든지 센 게 아니라 막 다 너무 좋아.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딱 두 가지예요. 그가 뭘 했는가? 어떤 성과를 이뤄냈는가? 이 알맹이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왜 박수 치세요? 내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첫째는 실력이 있느냐죠. 진짜 했느냐. 두 번째는 그 수없이 많은 말들 중에서 진짜 믿을 수 있는 게 뭐냐. 믿으라고 다 말하는데 누구의 말을 믿습니까? 증거가 있어야죠. 증거는 약속에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습니다.
그 과정, 이미 지나온 과정 속의 증거를 통해서 그가 과연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국민들의 선택 기준은 그렇게 내실 중심으로, 내용 중심으로 바뀐 거죠. 크기나 외양이 아니라 작더라도 안에 든 알맹이의 크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리 껍데기 커도 안에 알맹이 없으면 고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필요한 게 싱크의 양이 아니라 액트다. 누가 그때 트위터에다 그렇게 써놨던데 아주 그 재밌는 말을 제가 인용해서 어제 누가 썼더라고요. 혹시 이 중에 오셨나 모르겠어요. 싱크 탱크보다는 액트하는 탱크가 낫다.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 네? 우리가 정책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물론 좋은 정책을 개발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과연 정책이 없어서 우리가 못했냐? 좋은 정책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 중에서 과연 행동할 수 있느냐? 근데 행동에는 이게 있죠. 그냥 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기득권자들의 저항을 뚫고 치열하게 피 흘리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쉽지 않습니다. 죽을 각오해야 돼요.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그 기득권의 그 처절한 저항을 뚫어낼 수 없습니다. 결국은 용기와 결단의 문제이지 싱크의 문제가 아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재명 시장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아마 살아온 여정이 또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아요. 서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어렵게 공장 노동자로 출발해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은 우리 편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거든요. 보답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 희망과 기대에?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 뭐 개인적 인연도 뭐 전 거의 없고 제가 사법연수원 때 보고 야 저분이 저러고 사는 걸 보니까 나도 변호사에도 굶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제가 판검사 안 하고 이제 변호사로 가기로 마음먹은 뭐 주요한 계기가 되긴 했는데 그 후에는 뭐 우리가 뭐 민변이라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저도 회원이고 하니까 뭐 그런 정도의 인연 외에는 특별한 인연은 없었습니다. 근데 살아온 과거가 어떤지는 뭐 남들이 평가할 문제인데 지향하는 바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저 같은 공인으로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하는 측면에서는 제 사표 같은 분이죠. 저는 그분이 꿈꾸었던 그야말로 반칙, 특권 없는 세상, 원칙적이고 상식적인 세상, 사람이 살만한 세상, 그런 세상 만드는 게 제 꿈이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치열하게 자신을 던졌던 분이잖아요. 개인적 이익이나 또 친소관계, 유불리를 떠나서 대의를 위해서 큰 길로 가신 분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기득권자들의 저항에 결국 이 생을 끝내고 또 다른 노무현들을 수없이 만들어내셨죠. 그런 버리는 삶, 그런 삶을 살려고 저는 노력은 합니다. 최근에 뭐 저보고 탈당을 했다고 뭐 이렇게 비난하는 그 사실이 전혀 아닌데 탈당을 했다. 무슨 누구의 지원을 받는다.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했다. 뭐 공격했다. 이런 얘기 제가 들을 때 제가 참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뭐 친노 아닌 게 왜 친노인 척 하느냐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한번 했죠. 개념에 관한 문제인데 친하다는 의미, 친소관계, 그런 관계의 의미라면 나는 친노 아닌 게 맞다. 그러나 그분이 꿈꾸었던 것들, 국민들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새로운 질서와 희망, 그런 것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나는 친노가 맞다. 그게 친노라면. 그리고 사람은 완벽하지 않죠. 누구도 완전체는 아닙니다. 그건 신의 영역이죠.
우리가 똑같이 할 거면 발전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뤄왔던 것들 중에서 좋은 것은 잊고 부족한 건 채우고 아닌 것은 버리면서 더 나은 상태를 만들어야죠. 저는 그래서 누구를 계승하지만 제2의 뭐 그런 게 되고 싶진 않아요. 다 넘어야죠, 실제로. 남북 관계 회복을 원했던 김대중 지도자의 그 뜻과 그 이룬 성과, 또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던 정치 개혁과, 그야말로 정치인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 중심의 정치를 하고자 했던 노력과 성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승하고 또 그걸 발전시키되, 그야말로 거기서 혹여 조금 우리가 만족스러웠지 못했던 부분들을 찾아내서 채워나가고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야죠. 그 새로운 역사란 저는 별게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합의했던 일단 실질적으로 평등하고, 그래서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된다. 불의와 불공정이 판치는 세상이 아니라. 그것이면 우리 사회가 나는 충분히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와 또 권한, 권력 이런 것들이 특정 소수한테 너무 집중되니까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사회가 결국 발전하지 못하고 침체되지 않습니까? 개인들도 기회가 없으니까 결국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열정이 사라졌죠. 그러지 않은 사회. 우리가 가진 기회와 자원과 권한과 모든 것들이 공평하게 배분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결과도 기여한 만큼 얻을 수 있는 이런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게 우리 모두의 꿈 아닙니까? 그 꿈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자, 시장님 말씀 도중에도 얘기 나왔어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비주류 출신이었고 결국은 그 기득권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혹시 큰 꿈을 이룬다면 그것을 뛰어넘을 보관이란 같은 게 있을까요? 그게 바로 혁명적 변화라고 제가 표현했던 겁니다. 국민적 합의, 국민적인 결집된 에너지, 이런 것들이 밑받침돼야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들 수 있죠. 그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많은 것들을 이뤄냈죠. 그러나 기득권자들, 경제, 관료, 군, 법조 모든 영역에 이 정말 완고한 기득권 체제들을 통제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정치적 상대라고 하는 것들은 존중해야 되고 하다못해 연정도 해야 되지만 연합도 해야 되죠. 근데 그 정치적 상대, 정치의 이름으로 숨어있는 그 사회 악들과 공존을 꾀했다는 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수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 그들은 제거되어야 될 악이었는데 그 본질을 충분히 간파하지 못한 게 우리의 아쉬움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보수의 이름 또는 정치 세력의 이름으로 숨어있는 사회악들을 국민적 에너지를 등에 업고 그야말로 작사를 내야 새 출발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권한의 행사는 권한을 얻기까지도 중요하지만 그 권한이 생겼을 때 정말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목숨을 걸고 최대치로 좋은 방향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최대치로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안에 곳곳에 숨어 있는 그 사회 악들, 아주 나쁜 기득권 구조들, 국민들로 하여금 꿈과 희망을 잃게 만드는
그 잘못된 것들을 쪽집게처럼 찾아내가지고 정말로 수술하듯이 베어내야 된다. 떼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 그건 어떤 고난을 가진 한두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같이 부둥켜 안고 가장 위험한 시기, 어려운 때도 물러나지 않도록 뒷받쳐주는 국민들의 힘, 그 에너지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세상,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공평하고 평화롭고 인권이 보장되는 복지국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율과 자유, 그 다음에 평등. 사실 이것도 뭐 거기에 다 치환되는 얘기들입니다.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 사회가 가진 자원의 양은 유한하고 그것들이 제대로 배분돼서 제대로 작동하면 효율적으로 쓰여지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모든 영역에서 독점되어 있습니다. 불공평하죠. 불평등합니다. 생산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예를 들면 자본 또는 기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기업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기업 중에서도 극소수의 대기업 몇 군데가 다 갖고 있죠. 97년부터 우리 사회가 경제 성장을 해왔는데 그 경제 성장의 목 중에서 성장 몫을 전부 기업 영역이 가졌다는 거예요. 노동의 몫은 정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 비율이 노동소득 분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2천만 가까이가 노동에 종사하죠. 그 가족들까지 따지면 뭐 거의 다라고 봐야죠. 자영업자 빼면 다죠. 그런데 노동에 배분되는 몫이 워낙 적다 보니까 점점 상대적으로 삶이 나빠지죠.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시장이 죽어가요. 소비자가 주머니가 비다 보니까 기업들도 물건을 팔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투자할 데가 없어요. 돈은 자꾸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런 부당한 집중이 심화되다 보니까요. 병이 나버렸습니다. 그 병이 뭐냐면 제가 심장비대 말단 괴사증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요. 노동 쪽이 너무 지나치게 착취당하고 기여한 만큼 배당받지도 못하고 그중에 겨우 기여한 만큼 좀 배당받고 있다는 대기업 조직 노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제가 하태경 의원이 국회에서 저한테 그 질문을 하면서 동의를 구하길래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노동자들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 맞다. 차별이 너무 크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이 60%도 안 된다. 그거 동의한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반밖에 안 된다. 내가 동의한다. 근데 이걸 대기업 조직화된 노동자들을 억압해서 하향 평준화할 게 아니고 미조직, 중소기업 노조, 비정규직 이런 데들을 지원 강화해서 상향 평준화해야 되는 거다. 네? 삼성전자의 생산비 중에서 인건비 비중이 8%라고 하는 걸 제가 본 것 같아요. 인건비 비중이. 즉 급여 10% 더 올려줘도 1% 늘어난다는 겁니다. 거의 고용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대기업 몇 군데 빼고 중소기업 대부분의 기업들, 거의 대부분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여기는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이익을 누릴 기회가 없습니다. 조금 생산성이 향상되면은 단가를 후려쳐가지고 다 뺏어가 버려요. 뭔가 기술 개발하고 뭔가 제품 개발하면 대기업에서 똑같은 거 뺏겨가지고 다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였습니다.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가능성이 있으면 해외로 가라. 우리나라에서 하다가는 다 뺏긴다. 그거 되찾으려고 소송할 돈도 없고 소송해서 이길 때 되면 이미 거지가 돼 있어서 그 기술은 쓸모없는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죠. 즉 자원과 기회뿐만이 아니라 이걸 통제하는 권력조차도 너무 그 소수가 다 독점하고 있습니다. 원래 권력의 역할은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권력의 역할은 가진 자, 힘센 자를 제압하는 거예요. 억강하는 거죠. 그리고 약하고 덜 가진 사람들을 부양해서 같이 살아가게 하는 게 정치의 본령입니다. 억강 부양이죠. 그런데
이 정치가 센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부양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센 자와 손잡고 센 자에 기생하기 시작하는 날, 센 자들의 약한 다수를 착취하는 데 참여해가지고 자기도 이익을 나누는 날, 이 강자들이 약자들의 것을 뺏어서 독점하고 하는 상황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소위 자작농들이 다 밭 뺏겨가지고 소작농 되고, 소작도 할 게 없어가지고 토지의 효율이 떨어지니까 소작을 점점 쓸 필요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수가 또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유리글식한다고 그러죠. 이런 상태가 되면 그 사회의 생산력 자체가 전체적으로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더 살기 어려워져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걸 막는 게 정치인데, 사실은 정치가 부패하고 무능하고 부도덕해지면 그런 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결국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심장만 커지고 말단은 다 죽어서 지도 결국 죽는 상황이 와요. 즉 체제말적 위기가 옵니다. 이 체제말적 위기가 올 때 극복하는 길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체제가 살아남으려면 혁명에 준하는 엄청난 개혁을 하거나, 아니면 그게 실패할 경우에는 체제가 전환되죠. 기존의 기득권 구조를 무력으로 통째로 뒤집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거의 그 지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명적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은 사회든 문화든 경제든 모든 영역에 이 독점 불평등 구조를 깨고 공평하고 공정한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고맙습니다.